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요, 중국의 성리학의 어떤 성립과 전개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국 철학사를 한 건데, 사실 두 시간에 중국 철학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압축적이고 좀 다소 생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중국의 어떤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철학사를 했었던 이유는 그것은 중국 철학사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성리학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소 좀 생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성리학을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일본에서 주자학이 성립된 것까지를 이번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 주자학이 어떻게 해체돼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일본의 성리학의 성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할 조선 성리학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객관적인 입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리학 얘기를 했었는데, 성리학은 말 그대로 성과 리에 관한 탐구다 할 수 있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즉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확산시키면은 사물의 본질이기도 한 그런 뜻이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어떤 윤리 도덕의 규범, 규칙, 그런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본성을 마음의 차원에서 놓고 보는 심성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는 우주 자연의 이치를 이와 기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인성론이 심성론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그 인성론과 심성론은 이와 기라고 하는 우주론적인 원리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체제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성리학의 관건은 우주의 어떤 근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북송에서는 우주의 본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이라는 명칭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근원, 본체로서의 태극을 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위 리학이라고 해서 이것이 대표가 주자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체가 마음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건 심학이라고 하고, 이것의 대표가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체를 기라고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라고 놓을 경우에는 이제 기학이라고 하고, 이것은 후대의 실학이라는 형태로 꽃을 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시대별로 보면 이것은 송대에 번창했다면 이것은 중국에서 명대에 해당되고, 이것은 청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하면 이렇게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먼저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인접 국가에 전파돼 나가는 속도에 있어서도 이런 속도대로 가겠죠. 먼저 성립된 대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할 일본에서 성리학의 전개는 당연히 주자학이 먼저 전개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자학 얘기를 갖다가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주자학이 처음 전파 또는 도입된 것은 주자가 죽고 나서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1200년에 정확히 죽었거든요. 그럼 10년 뒤면은 1210년 내지는 1211년경쯤에서 일본에 전파가 되는데, 이것은 일본의 스님에 의한 겁니다. 일본 승려 슌조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당연히 이제 불교를 공부할 텐데, 불교를 공부하는 틈틈이 주자학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이 현재 후대에 전개된 것처럼 주자와 불교를 이렇게 상극해 놓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특히 불교인의 입장은 같이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공부를 했고, 이분이 귀국할 때에 결국 자기가 공부했었던 주자학의 서적들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때 처음 비로소 일본 땅에 주자학 관련의 것들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유학생이라든가 또는 갔다 온 그 스님네들에 의해 가지고서 일본 땅에서 주작이 전파가 되죠. 이상하죠? 아니, 주작 자체는 불교를 공격함으로 해서 성립한 건데 그것을 일본의 경우에는 스님네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파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주작의 재밌는 성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승려에 의한 주작의 전파라는 초창기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 나서서 이렇게 주작을 전파시켰던 그 이유는 불교인들이 봤었을 때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송대의 주작이 성립되기 그 이전에 수당대의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거다. 그러니까 외려 주작은 불교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진지성이나 그 어떤 탁월함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도 더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작 자체는 이제 불교를 공격했지만은 불교에서는 주작을 같이 전파를 공부 삼아서 이제 그 전파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돼 나온 것이 한 400년간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간 전개될 때의 특징은 어차피 불교에 의해서 전파된 거기 때문에 그 주작 자체는 불교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왜? 스님네들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석 불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석가, 그러니까 불교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기본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성리학, 내지는 주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리, 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일을 갖다가 잘 공부해서 탐구하고 그리하여 내면의 도덕적 본성을 다 남김없이 드러낸다. 주작이 모토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석불이니까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결국은 견성, 성불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본의 불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왜? 자심 속에 있는 본성으로서의 그 자성, 그것이 바로 불성이기도 하죠. 그놈을 단박에 봐서 깨치면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성품의 탐구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성품을 다 드러낸다는 차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주론적인 그 이치, 그것이 바로 불성이 상징하는 어떤 공의 이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과 다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주작의 그 수행 방법으로서 정좌라는 게 있어요. 고요히 앉아가지고서 이제 뭐 명상은 아니죠. 명상은 아니지만은 이 궁리라는 겁니다. 이치를 잘 궁구 탐구하는 게 있는데 이 정좌의 방법은 좌선과 같다. 이런 주장을 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맞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작을 대표하는 유교가 불교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겠죠. 이게 400년간 전개가 됩니다. 지금 1211년에 처음 전파가 되고 나서 400년이니까 언제겠어요? 1600년대 초반이 되겠죠. 그때에 드디어 주작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에도 시대가 열리는 시대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해가지고서 에도 시대라고 하는 그 서양식 구분이라면 일본판 근대의 시대가 열린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작이 이제 그 독립을 하는 길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제일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냐면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1600년 초창기의 사람인데 이분은 전직이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려 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에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주작으로 전향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일본 주작의 대표자를 3명, 즉 후지와라 세이과 하야시 라잔, 그 다음에 야마자키 안사이 3명을 갖다 이야기할 텐데 3명 다 특징이 젊었을 때는 스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작으로 전향했다는 거죠. 요의 의미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교를 공부하다가 이제 주작으로 전향을 했는데 이분이 비로소 주작을 독립시켰기 때문에 일본 주작의 실질적 창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주작으로 전향했다고 그랬죠. 거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누구냐면은 크게 보면 퇴계 이황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00년대 초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바로 그 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일본 전국을 평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사람들은 많이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때의 그 유학자들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강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강항. 이분은 퇴계 선생한테 직접 공부를 배운 직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이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항을 통해 가지고서 그 퇴계학 중심의 주작을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불교를 공부했지만은 마음에 안 풀리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확 풀렸다는 거예요. 이 퇴계학을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회심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주작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냐면은 김성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퇴계의 제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끝나고서 조선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될 때에 그때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강항을 통해서 그 주작에 많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었을 때 이분을 만나가지고서 주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일본의 주작의 진정한 시작, 부활 내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퇴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의 유학, 그러니까 그 주작 이전에 그 원시 유학이 있잖아요. 공명의 가르침.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한 3세기라고 봅니다. 200년대 말에 어디에서 일본에 전파가 됐을까요? 그것은 한국이죠. 그 중에서도 백제였고 백제의 왕인 박사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 처음 유학, 원시 유학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시 유학도 백제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주작의 부흥 내지는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의 퇴계의 영향이라고 봤었을 때 적어도 유학에 있어서만큼은 그 후대에도 조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들이 부정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퇴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주작으로 전향을 했는데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도 막부를 창건한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후지와라 세이카를 불러요. 불러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중국사를 강의해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후지와라 세이카가 갈 때에 그전엔 스님이었으니까 승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쿠가와한테 갈 때에 승복을 벗고 비로소 유가의 복장으로서 갈아입고 갑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복을 벗고 유복을 입었다는 것은 뭘까요? 비로소 주작이 불교적인 영향력을 벗고 독립을 해서 갔다는 것이고 그 간 당사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에도 막부의 쇼군이었다는 얘기는 에도 막부의 관악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지와라 세이카에 의해서 어떤 주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신유 합의를 주장해요. 신유 합의는 뭘까요? 일본의 고유한 민족 종교인 신도와 유교가 하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 주작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했는데 창시자 때부터 신도에 가서 붙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통 주작은 일본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신도와의 관련 속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만민을 사랑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유교라고 일본에서는 신도라고 하니 이름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닌가. 신유합일이죠. 창시자 때부터 신도와의 관련 속에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그 직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야시 라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역시 본래는 처음에는 승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주자하고도 전향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 하야시 라잔의 역사적 의미는 주자학을 갖다가 관학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이분의 그 스승이 되는 후지와라 세이카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강의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초빙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한 거였지 어떤 그 막부의 참모로서 정치 활동에 주자학적인 어떤 자문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은 관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직제자였던 하야시 라잔이 스승이 이제 막부에 가무도 해서 그 이후에 막부에 초빙이 돼서 거기에 관료로서 이어 주자학을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차원에서 펼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학화는 하야시 라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학화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주자학의 관학화라고 하는 것은 동양삼국에 있어서 공통의 현상입니다. 즉 중국의 명청대나 조선이나 즉 에도시대나 다 주자학이 관학화됐다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지만은 내면은 다릅니다. 관학화의 성격은. 그래서 그 관학의 성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학의 성격을 중국과 조선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과 조선에 있어서 관학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로 등용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제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급제를 했었을 때 이제 관료로 나가가지고 주자학적인 이념을 갖다가 어떤 통치에 반영을 시킨다는 이런 거였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제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일본 역사에는 과거제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차피 큰 차원에서 보면 중국, 조선이나 일본이나 다 신분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신분제는 적어도 그 사대부 계층 내에서는 그 순환이 된다는 거죠. 능력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관료로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고 계급 내에서는 어떤 순환이 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폐쇄적이지만 어느 정도 개방적인 그런 거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도입하건 아니건 간에 일본 사회의 중요한 것은 시족이나 혈족 중심의 그런 어떤 계급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시족과 혈족, 이건 하나의 혈연관계이잖아요. 어떤 능력 본위로 해서 가는 이런 과거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제를 시행하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혈연 중심의 등급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유학은 받아들인 역사가 오래됐지만은 한 번도 과거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재밌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동양삼국 유학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차이는 여기서는 지배계급이요. 지배계급이 다 유자였었습니다. 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학자라고 보시면 되죠. 뭐 선비 또는 사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계급이 모두가 다 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업공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유자가. 그러니까 이때의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대부로서의 유자가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그것을 뜻하는데, 일본에 있어서의 관학화될 당시의 지배계급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유자냐? 아니죠. 사무라이는 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예요. 어떻게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질서를 주작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는 거죠. 하지만 이 사에 해당되는 것이 중국과 조선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순수한 선비, 유자로서의 그것이었다면 여기는 무사로서의 사무라이가 이 사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유자는 뭐였을까요? 유학자가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도. 네? 관료로서. 뭐였냐면 관료로서의 유학자는 사와 농 사이의 중간에 깨어 있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네? 유학자, 관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무라이 밑에서 사무라이의 참모일 뿐이지 동등한 상태에서 지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르죠. 중국과 조선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무라이와 이 농민 사이라고 하니까 어떤 관료인데 직업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화된 직업 관료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등용이 되냐면은 관유. 대표적으로 이제 관유가 있고 가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유는 뭐냐면은 막부, 중앙에 있는 그 막부에 소속돼서 참모를 지내는 그 관료들, 유교 관료들이 이제 관유라고 한다면은 각 번 내지는 번 밑에 어떤 그 중심 사무라이, 가문에 속한 유교 어떤 관료 내지는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가유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기의 지식을 팔아주는 것이지 사무라이하고 똑같이 지배계층을 형성한 것은 아니라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 뭘까요? 주자학 내지는 유교를 중국과 조선의 경우에는 통치의 수단이죠. 당연히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관료를 충원받으니까 수단이기도 하면서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이념이기도 하다는 것은 주자학에 맞춰서 통치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히 중국보다도 더 강한 것이 조선의 경우죠. 조선은 처음부터 국가를 만들 때부터 주자학적 질서에 맞춰서 그런 이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통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이 됐지 이념적 차원에 있어서 도입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왜? 유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하나의 돈 주고서 이용하는 참모로서 동원하는 정도의 차원이었지 지배 계급이 아니잖아요. 지배 계급이 아닌데 무슨 지배 이념이 되겠어요, 지가.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수단의 차원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결국 주자학이 관악하는 됐어도 사실은 주자학에 대해서 훨씬 더 일본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강력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그런 얘기하기 힘들죠.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자학을 이념화시켜서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주자학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국가 이념에 대한 도전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이것은 주자학을 비판한다고 해서 과연 국가의 어떤 정통성을 시비 삼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주자학이 성립되고 나자마자 바로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 왕성하게 진행됐고 그것은 일본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학문적 소산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 인정할 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야시 라자 안에 있어서 관악화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역시 신유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신도와의 합의를 주장해서 이런 주장을 폈어요. 신도는 곧 왕도이고 왕도는 곧 유학이니 양자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초창기에 대가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게 주장 얘기라는 건지 신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이제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분입니다. 야마자키 안사이 세 번째 대표자가 되는데 이분 역시 처음에는 승려였다가 나중에 주자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정통주자학, 일본의 정통주자학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칭송이 돼요. 정통주자학이라는 얘기는 주자학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주자학적 어떤 가치체계야말로 절대불변의 최고 진리다. 따라서 주자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통파 주자 같지요?
하지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신도와의 어떤 합의를 주장했고, 그리고 전대에 있었던 자기 스승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신도를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는 독특한 신도, 그것을 이 양반이 만드는 신도를 갖다가 수가 신도라고 그래요. 이런 수가 신도라고 하는 주작을 이용한 어떤 신도, 독특한 신도를 창건할 정도로의 그런 걸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작의 전성기의 대표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시작부터 신도와의 밀접한 관련해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유교의 일본화라는 겁니다. 근데 유교의 일본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어떤 원문을 소개를 할 텐데 이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야마자키 안사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느 날 제자들하고 문답이 있었답니다. 그때 야마자키 안사이가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중국에서 공자를 대장으로 또 맹자를 부장으로 해서 군대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침공해 온다면은 공맹의 도를 배우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했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사이가 말하기를 불행하게도 이러한 재난을 맞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갑옷을 입고 손에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워서 공자와 맹자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이것이 바로 공맹의 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같은 시대의 조선의 주작자들한테 질문을 했었으면 어떻게 답을 했었을까? 그거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을 잘 모르겠고 따라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돌한 답변이죠. 즉 지금 주작을 대표로 한 유교를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유교도 일본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주작을 대표로 하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충이잖아요. 충의를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유교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국가의 충성, 내 국가의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충성하라고 가르쳐준 유교나 그 가르쳐줌을 펼쳐준 공자님, 맹자님보다도 외려 국가의 충성을, 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그것이 또 공맹의 가르침이 진정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헷갈리죠? 뭐가 맞을지. 여기는 언뜻 보면 상당히 뭐 국수주의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지만은 그 문답을 잘 뜯어보시면 말이에요. 유교의 본질적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유교를 일본화시키고 국수주의화한다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안사이가 주장한 표면적인 논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작이나 유교에 의해서 뒷받침된 중화주의 내지는 중화질서, 중국 중심의 그런 것은 내가 유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질서는.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철학적인 어떤 그 딜레마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뭐 충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의 도덕적 원칙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도덕적 원칙인데 주작의 기본이 뭐예요? 주작의 기본은 이인데 이 이가 어떤 두 개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소이연 지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당연 지칙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는 바의 어떤 연유, 그러니까 우주 자연의 이치 섭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마땅히 된 것의 어떤 규칙,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해야만 되는 어떤 도덕적 규범, 원칙, 규칙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라는 말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주작의 전제예요. 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서양 사람들 논리로 하면은 이것은 존재의 차원이라면 이것은 당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그 논의에서 보면 존재와 당위의 그 논의가 많지만은 일부에서 아니면 또 대부분 사람들은 존재와 당위가 당연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나도 그렇게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어떤 그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도덕적으로 그래 해야 하는 바의 그 이유를 요쪽에서 그대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라는 말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전략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우주 차원의 어떤 질서이니까 보편적인 어떤 우주론적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서 도덕 세계의 어떤 규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나오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들은 당연히 보편성을 띠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충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도덕 규칙을 하나의 충이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문제는 중국의 충과 일본의 충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공자맹자는 중국이 충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쳐들어간 것이고 야마자키 안사이는 일본의 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그들을 체포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양자의 충의 충돌 상황인데 이들의 논리대로 이게 정말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충돌이라면은 보편적이니까 충돌될 이유가 없죠. 이것이 그럼 충돌되는 딜레마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자학에서 애당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런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도덕 세계를 한번 장악 통제를 해보자 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었던 것이 어떤 상하의 위계 질서를 갖다가 수립함으로 해서 사회를 갖다가 그 기강을 수립하는 이런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문제는 저런 식의 위계와 위계를 갖다가 추구했었을 때 위계와 위계가 부딪히면은 충돌밖에 안 됩니다. 수직적이죠? 상하의 위계 질서는 수직적입니다. 즉, 재밌는 비유지만 이쪽 수직과 이쪽 수직이 만나면은 그것은 충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각자의 위계에 따르기 위해서 충성을 하고 이쪽도 각자의 위계에 따라서 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만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그걸 잘 해먹을 텐데 만나게 되면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보편적 원리는 말이죠와 이이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애당초 상하 위계라고 하는 수직성을 지향하는 이상 수직과 수직의 만남은 충돌과 트러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왜 윤리와 도덕을 갖다가 인륜을 수직적인 데서만 찾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래서 불교와의 주자학의 윤리의 기본 차이를 얘기했었는데 인간 사회의 윤리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꼭 수직적 상하 위계 질서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정반대 수평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질서를 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윤리는 뭘까요? 수평적 상호 존중. 그것이 불교의 자비이죠. 이것이 하나의 동건적 사회에서 위계 질서를 모토로 해서 사는 사회에서는 이런 윤리가 통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현대 사회에 오면은 이런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벌써 일본에서 이런 야마자키 안사의 발상을 통해서 유교의 윤리가 가지고 있는 위계와 위계가 만났을 때 그 보편적 원리가 전혀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 간다고 하는 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는 윤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수평적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주자학에서는 이런 그 딜레마가 빠져나가기 힘들죠. 원초적인 어떤 전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결국은 이 주장이 야마자키 안사의 주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주자학에 충실해가지고 이런 보편적 우주론적 원리에 의해서 현실 세계의 도덕적 질서를 끌어내서 하자는 건데 이런 도덕적 그 질서나 이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도
특수한 국가 이익의 앞에는 맥을 못 춘다. 국가 이익이 우선한다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독특성이 이라고 하는 보편성보다 우월하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습합이 되겠죠. 왜? 자국의 어떤 논리로 갈 테니까. 자국 중심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가신도라고 하는 신도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것까지 갔어요. 소위 정통파 주작자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선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조선에 신도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조선 나름대로의 민족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조선 사회를 보면 말이에요. 민족적인 것은 반주자학과 똑같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난이 났었을 때 철저하게 탄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동학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자민적인 어떤 그 논리를 주자학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정통파 주자학자들부터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조선하고 정반대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더 나은 건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상당한 변질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을 들었는데 이 3사람을 통합해가지고 일본 주작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잡아볼 텐데 그 전체적 특징의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퇴계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후지와라 세이카 같은 경우에 퇴계의 제자였던 강항에 의해서 그 주자하고도 전향을 정도했다는 거고 하야시 라장 같은 경우에는 천명도설, 그 퇴계 선생의 책이 있습니다. 천명도설의 책을 갖다가 통해서 주자학의 이기 철학을 공부했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자기가 출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서문을 붙여요. 서문을 붙이고서 거기다가 시를 쓰는데 거기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퇴계 이시 밝은수 그리고 귀국 유명 세첨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시 이 퇴계야말로 발군이다. 즉 발군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빼어나다. 그러니까 최고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퇴계 선생이. 그리고 귀국 즉 조선이겠죠. 그리하여 귀국 조선의 유학의 명성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주자학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일본 사람도 다 포함이 되죠. 다 칭송받을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칭송을 해요. 하야시 라자니. 그 다음에 그 뒤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경우에도 이택의 문집을 갖다 뭐 봐가지고 거기서 소위 그 정통 주자학의 길을 가죠. 하지만 그 신도와의 그 습합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적어도 주자학 자체의 공부는 철저하게 이택의 선생의 문집을 통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자키 안사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일본 주자학의 그 주류들은 그 이후도 계속해서 퇴계 선생을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길을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왜 그러면 퇴계 선생을 이렇게 존경하고 칭송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퇴계만의 어떤 독특한 입장을 일본 사람들이 이해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퇴계야말로 주자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거예요. 왜냐? 주자가 죽고 나서 주자학이 관학화되다 보니까 과거 급제하는데 이용되는 어떤 전략 과목으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세의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근데 퇴계는 어떻게 주자를 이해했습니까? 그것은 그런 식의 관학화가 아니라 진정한 인격 수양의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퇴계의 그 어떤 입장의 특징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유교의 기본, 그러니까 주자학뿐만 아니라 모든 유교의 기본은 수기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유교의 기본인데 굳이 나누자면 수기와 치인이 좀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개인의 인격 함양의 문제라면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굳이 구별을 하면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치인을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해구사에는 근본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하면 그 치인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주자의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경이 직내라는 퇴계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경으로서 자기 내면을 잘 바르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즉 수기의 방법인데 수기의 방법이 경이라는 얘기죠. 이 경은 여러분 공경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때의 경은 삼가한다는 겁니다. 삼가함. 즉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잘 삼가하고 엄숙하게 바라봄으로 해서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경공부라고 봅니다. 내면의 수양이죠. 이것이 우선이라고 본 겁니다. 이것이 퇴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주자학이 그 이후에 많이 변질돼가지고 어떤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극복한 진정한 주자 정신의 계승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태기 선생이야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자의 도통을 계승했으며 주자 일의 최고의 일인자다. 일본 사람이 표현한 거예요. 조선 사람이 표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일본 주자학의 기본의 특징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퇴기를 떠나가지고는 적어도 일본의 다른 학문이 양명학도 있고 많지만은 주자학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자학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불교 비판에서 찾을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주자학에서 불교 비판한 것은 뭐 기본이죠. 불교 비판함으로 해서 주자학이 성립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만의 그 특징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건데, 먼저 아까 그 세 사람 모두가 다 전직 스님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전직 스님이 주자학으로 전향했다는 얘기는 불교의 예속에 있었던 것이 불교로부터 독립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 어떤 상징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해서 자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비판의 논리를 보면은 종래 중국이나 조선에서 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불교는 인륜이 없다. 인의와 인륜을 무시한다. 그리고 국가에 해만 끼칠 뿐이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뭐예요? 불교는 세상을 알기를 오직 아까 얘기한 거 인의가 없다는 거, 인륜이 없다는 거고 여기서는 세상을 갖다가 오직 환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환상. 네? 이거 비판할 수 있죠? 이거 불교하시는 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얘기하면은 이들의 비판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사랑을 여기서 인이라고 본다면은 불교에는 자비가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상하 위계 질서 상에서의 사랑이라면 이것은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사랑과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대 사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논서나 경전에 보면 실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세상은 꿈이고 환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 접할 때마다 불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이게 뭐 환이야? 이게 꿈인가? 아니죠. 불교에서 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성이 없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연기하는 것, 즉 상호 의존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 혼자 독립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립적 실체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 표현하기 위해서 환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이게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꿈이다. 부딪히는 이 칠판이 꿈이다. 환이다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색즉시 공을 얘기하죠. 환과 공에만 보는 사람은 색즉시공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불교는 허무의 종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공즉시 색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물들은 그 이치가 공이지만 바로 그 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한 세계의 긍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반야신경의 기본 아니에요. 이건 불교의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의 논리라면 색 즉시 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 즉시 색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환이지만 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다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불교를 오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주자학에서 보는 것은 여기까지만 본다는 이야기죠. 불교의 기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 승려들이 이 논리를 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우스게 표현하면 도대체 불교 승려 생활할 때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어떤 불교의 수준까지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환이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것인지. 물론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어떤 신도와의 그 스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했었죠. 아까 그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왜 자꾸 신도에 가서 붙을까요? 주자학이. 그것은 일본만의 고유한 정서가 있습니다. 대전제예요. 그것은 신도 측이나 주자학 측이나 불교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태생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도와 잘 적합한 것이야말로 일본 사회에 잘 적합한 것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일본에서 불교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일본에 적합해야 되죠. 그러면 신도와 하빌레는 신불스파 가야 돼요. 그리고 주자학도 일본에서 적응해서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와의 합일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초창기 대표자부터 신유 합일을 갖다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는 뭘까요? 결국 신도가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사상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불스팝을 주장을 했었고, 지금 그것을 해체해가지고 신유스팝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주자학인데, 그러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주자학이 독립하기 위해서 불교의 예속은 벗어났지만은 그 예속을 벗어나서 신도의 예속으로서 다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예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 예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일본만의 독특한 상황이 얘기죠. 신도를 떠나가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 주자학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일본 주자학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자학의 특징은 주자학의 어떤 비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주자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50년 동안 아까 세 사람에 의해서 전성기를 가자마자 계속해서 양명학 이후에 다음 시간에 설명할 그 비판의 길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것은 주자학 자체가 이념적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자학이 변질돼 나가는 과정이었다. 초창기의 대표자부터 신도에 가서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신도와의 습합의 과정을 갖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본 주자학 역사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주자학의 성립을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일본의 주자학이 어떻게 해체돼 나가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